알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이 불가능한 존재다. 그래서 칠푼은 어쩔 수 없이 남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애들처럼 애들 떼쓰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수령 체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36강에서 칠푼이 수령의 탄생에서 이미 충분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칠푼이 수령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뭐냐면 누군가 그 사람을 조종해 줘야 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조종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종하는 사람도 뒤에서 또 조종하는 리모컨을 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오늘날이 일어나는 일, 칠푼이 수령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칠푼이는 결국 그 평생 꼭두각시 노릇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칠푼이 능력은요. 동네 통장할 능력도 안 됩니다. 아마 통장을 시켜놔놓으면은 뭐 연락해야 될 것조차도 제대로 연락을 못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일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정주부는 밥하고 뭐 빨래하고 또 이 집안일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건전한 시민생활 이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남이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40% 국민들이 한국 시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까 이 정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괴물 정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조종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정권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실사구시의 사회, 모든 사람이 주권자로 인정되는 민주공화국에서는 당연히 퇴출돼야 되겠죠. 꼭두각시를 대통령으로 앉혀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큰 그림부터 조금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초기 얼마 동안은 좀 그런 대로 박근혜가 국내의 조종자의 의도에 따라서만 움직였는데 최순실이라든지 또 뭐 다른 사람 몇몇 사람의 조종에 따라 움직였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리모컨을 쥔 사람이 오바마예요.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조종해가지고 만들어낸 일들을 보니까 10억 엔의 위안부 문제를 타결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폐쇄해가지고 남북 간의 모든 통로를 끊어버리고 극단적인 남북 대결 구도로 몰고 가고 사드 배치를 통해 가지고 한중 관계를 파탄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래 되면요 한중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경제협력 관계, 평화 관계에서부터 군사 대결 관계, 적대 관계로 바뀌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의존해야 돼?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 한중 우호 관계를 깨버리면은 한국은 오갈 데가 없으니까 미국과 일본에 절대로 의존하고 종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이 오바마의 의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맺어가지고 유사시에는 일본이 일본군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터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에 의하면은 한국에는 미군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디에나 영토, 영해, 영공 어디에나 미국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 나라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한미 상호보호조약에 상호방위조약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부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전에 제가 사드 얘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 사회 일반적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신체 복귀각서죠. 그래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가지고 미군 기지로 되어 있는 한국을 미일이 언제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이래 되면 한국은요, 이제는 동북아시아에서 오직 기댈 때라고는 미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일의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오바마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자주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권, 그 다음에 민주성이 있는 정권 같으면 이런 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7분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오바마는 7분이 정권 때 이 모든 걸 해치우기 위해 가지고 박근혜가 그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밀어붙여 가지고 성사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7분위는요, 자주적인 민주공화국을 뭐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미국,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매국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반국가 수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퇴출시켜야 되겠죠. 퇴출시키고 그 죄값을 치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다음 정권이 누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이걸 반전시키지, 말하자면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칠푼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이런 미일 속국으로 가는 길을 반전을 시키지 못하면은 한국은 앞날이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반드시 사드 배치를 거부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위안부 협정을 되돌리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혁명성을 가진 정권이 들어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컨을 쥔 건 오바마인데, 이제 미시적으로 한국 내에서 박근혜를, 칠푼이를 조종하는 사람, 드러난 사람이 최순실이죠. 지금 나라가 이제 최순실 박근혜를 조종한 게 다 드러나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죠. 그건 지금 이미 다
거의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윤곽은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순실이가 칠푼이를 조정한 목적이 뭡니까? 최순실은 권력을 줘도 권력을 행사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는 그냥 칠푼이를 자기들의 치부의 빨대로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칠푼이 정권이 저지른 범죄적인 사실들, 대선 부정에서부터, 그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이르기까지의 국정교과서를 포함한 거죠. 이 모든 범죄적인 일들에서 최순실이 저지른 거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막 제가 볼 때 최대로 잡아야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80% 이상은 다른 누가 칠푼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칠푼이 조종사로서 최순실을 밝힌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진짜로 밝혀야 될 칠푼이 조종사는 악의 원천, 악의 핵심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까지 별로 무관심했고 또 외면해왔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볼 수 있냐면요, 최순실이가 아웃되고 나면은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다 되고 있어요. 박근혜가 회의에 참석하냐 안 참석하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걔는 참석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뒷일은 딴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 아웃 이후에도 보니까 누군가 칠푼이를 조종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드 배치를 롯데 성주 골프장을 하고 군사 지역하고 군사 토지하고 맞바꾸기를 했다느니, 그 다음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는다든지 국정교과서를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그죠. 누군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차례 대국민 담화도요, 박근혜는 이런 대국민 담화할 능력이 안 돼요. 다 누가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미확인 조종사가, 그죠, 아직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볼 듯 말 듯한, 최근에 겨우 이제 좀 부상하고 있는 그 칠푼이 조종사는, 그죠, 어떻게 보면 대선 부정, 세월호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바타 역할까지도 맡아가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죠, 제가 이래 쭉 살펴보니까 세월호를 자세히 보면은 이 악의 핵이 보여요. 누구인지. 굉장히 오래 묵은 이묵입니다. 우선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걸 놓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월호에 대해서 그 핫 이슈가 거의 뭐 이게 모든 이슈가 돼버렸는데, 박근혜 7시간,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박근혜 7시간이 핵심 이슈가 돼 있죠. 그 거의 세월호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박근혜가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해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 아니죠. 박근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저 외국에 나가 있었다, 설사 외국에 나가 있었거나 지구를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제대로 구조가 이루어졌다면 거의 다 살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근혜 7시간이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가 이 7시간 동안에 나중에 보니까 세월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뭐 수없이 인용됩니다만은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 말은요,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말이죠. 또 하나는 TV 화면을, 그 아침 10시부터 TV 화면이 나오기 시작, 10시 전에, 그죠? TV 화면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저녁 5시 이후까지 7시간 동안 단 한 번도 TV 화면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TV 화면을 봤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하고 세월호의 문제에 세월호 구조 사업에 직무유기를 한 건 틀림없지만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월호 참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참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도대체 뻔히 보면서, 눈에 뻔히 보고 있으면서 구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장을 비롯하는 선원은 전부 구조를 하면서 승객은 전혀 구조하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상식을 짓밟습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사회도 악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악마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면은 세월호 사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악마의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유경수 사살 공작입니다. 사살 시나리오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 언론에서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언론 자유가 상당히 보장되어 있었죠.
그때 거의 파헤쳐졌는데 재수사가 안 이루어졌죠. 이것도 반드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제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유경수와 문세광 편을 한 5, 6번 정도 봤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중대하고 우리 사회의 악마가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려면은 이 프로그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은요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은 김대중이 동경 호텔에서 납치될 때부터 시작합니다. 73년 8월 8일 날 동경 호텔에서 납치돼 가지고 이제 죽을 뻔 하다가 이제 한국에 끌려와 가지고 이제 미 CIA가 개입하면서 죽음을 모면했죠. 근데 이 김대중 납치 사건은 그죠. 한일 관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그죠. 그 자민당 정권하고 박정희 정권하고 굉장히 가까운 정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민당 정권도 박정희 정권을 그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권 국가로서의 위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일본 수도 한복판의 호텔에서 한국의 정보원이 김대중이라는 국제적 인물을 납치해가지고 한국으로 데려갔다. 이거는 주권 국가로서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죠. 당시로서는 세계적 테러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은 그죠. 테러 정권으로 거의 낙인이 찍혔어요. 이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반박정희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조총련뿐만 아니라 민당까지 합류를 해가지고 유신체제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지탄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죠? 독재 정권이 국내의 어떤 시민 저항이나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국제 여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는 힘으로 제압해버리면 되죠. 그 인혁당 사건 면대로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독재 정권이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드는 일입니다.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그래서 유신체제가 국제적 지탄이 대상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반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한국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사건 개요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북계가 조총련한테 지령을 내려가지고 조총련 정치부장인 김호룡이 문세광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박정희를 저격하도록 했다. 근데 이게 저격이 잘못돼가지고 박정희는 안 죽고 유경수가 죽었다.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이제 지금 좀 이제 추적을 해보게 될 텐데요. 유경수와 문세광 편,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보탠 건 없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온 내용을 쭉 좀 시간대별로 시간 흐름에 따라 간추린 것입니다. 재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어떤 기관이는지 모르지만은 일본의 오사카 총영사관과 관련된 어떤 곳에서 문세강을 포섭하게 됩니다. 포섭하게 되는데 우선 문세강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조금 알아봐야 될 텐데 51년생이면 저하고 생년월일 같은데 오사카의 가난한 동네에 살았다 그래요. 그 동네 이름을 멧돼지 사료촌이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가난한 동네인지 뭐 다 이름이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상고도 졸업을 못하고 중퇴를 했어요. 2학년 중퇴를 했어요. 거기다가 문세강은 친구가 거의 없었대요. 오직 의존하는 게 형 문세보. 문세보가 그 유일한 친구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뒤봐줄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포섭 대상이 되기가 쉽죠. 근데 이 사람은 반박정 시위에는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아주 유명했대요. 그래가지고 1급 요주의 인물로 딱 찍혔대요. 그리고 얼굴도 워낙 알려져가지고 오사카 총영사관에서도 다 알고 있었대요. 거기다가 이 시기에 1970년대 초반 전반까지는요 북한이 무슨 이상적인 국가처럼 선전된 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북송선 많이 타죠. 이 시기에 제일동포들 북송선 10만 명이 올라갑니다. 그 북송선 타고 이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정도로 북한이 이제 과대 선전되어 있었고 김일성 사상도 굉장히 과대 포장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도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 사상을 김일성을 숭배하는 입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섭하기에 딱 좋은 아주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사상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증언들에 따르면 아주 격정적이고 단순 과격형 인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인물이 포섭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의심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세광을 낙점하고 포섭을 하는데 이때 뭐가 이용됐다고 보느냐 하면은 문세광이 김군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김대중 구출을 위해서 오사카 총영사관에 들어가가지고 인지를 잡고 오사카 총영사관을 폭파하겠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이 편지가 김군부한테 도달하지를 안 하고 중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정보기관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MBC 그쪽에서는. 근데 여하튼 이 동경에서 오사카로 온 Y라는 사람이 문세광과 만나기 시작한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제일 한국인은 유창한 한국어 구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일본에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거의 일본 언어로 많이 일본화 했겠죠. 한국 사람이 일본어 하는 거 비슷하겠죠. 뭐. 일주일 2회 정도 한국어 교육을 했다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부터 문세광이 씀씀이가 아주 해퍼졌다고 그래요.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사람 부두 노동을 했대요. 문세광이. 거의 부두 노동, 근근히 일용직 부두 노동을 하다 보니까 겨우 돈 얼마 받아가지고 겨우 생활이 되는 그런 정도, 저축이 하나도 없을 정도. 그런 정도였는데 홍콩에 놀러 가고 일본 국내 여행을 하고 24만 행을 주고 자동차를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런데 8.15 저격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 문세광에게 접근해가지고 문세광에게 이런 걸 제공했던 Y라는 사람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방송될 때까지 32년 동안 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어디 가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모르겠죠, 지금도. 73년 2월부터요. 빵빵빵 사살 공작에 착수합니다. 왜 그래 얘기할 수 있냐 하면요. 73년 2월에 이 문세광이 일본 동경에 있는 아키후토 병원에 한 달간 입원을 합니다. 중정에서 발표한 그에 따르면은 이 병원에서 요인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사격 연습을 했대요. 예. 근데 이제 그 MBC 보도를 보면은 그 집 보면 그죠? 시내 한중간에 있는 주택가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개방된 옥상이고. 그런 데서 사격 연습을 한다는 게 그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공작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세광은 완전히 포섭이 돼가지고 한청과도 연락이 끊어집니다. 73년 7월 18일 새벽 4시에 일본 고쯔 파출소에서 권총 2자루를 훔쳤다고 합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어떻게 훔쳤냐면 김호룡이 지시해가지고 문세광이 단독으로 미제 SW389경 권총 2정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한국 이 수사기관에 요청을 해요. 뭘 요청하냐면 문세광이 지문을 요청해요. 그래가지고 지문을 대조해 보니까 발자국도 문세광이 발자국이 아니고 덩치가 전혀 타이어나고 그 다음에 지문이 19개 발견되는데 19개 발견되었고 장문, 이 손바닥 있잖아요. 이게 11개 발견되는데 문세광과 일치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총 2정을 훔친 건 문세광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훔쳤을까? 저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인들의 얘기로 문세광 체격으로는 파출소 진입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대. 그거 딱 잠가놨는데.
그 다음에 김호령이 공작금을 50만 엔을 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그러는데 그 50만 엔이 그죠? 일본 신문에 보도되기는 그 문세광이 엄마 통장에서 인출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한국 수사관이 발표하고 일본의 언론 보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세광은 얼굴이 다 알려진 아주 유명한 1급 요주의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 딱 보면 너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일본 이름으로 둔갑시켰는데 여권을 발급해 줍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짜지 않고 이런 게 가능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주 오사카 한국 총영사관에서는 이 사람한테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는 문세광은 일본 파출소에서 훔친 권총 2종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입국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거는 공작이라도 고도의 공작, 또 한일 간의 협력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립극장에서 소위 문세광이 총을 쏠 수 있는 위치를 잘 좋은 자리를 사실상 잡아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누가 하느냐? 청와대 경호실에서 합니다. 우선 이건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주 이쪽에 많이 이제 공부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조사를 해본 사람한테. 국립극장에 갈 때 이 타고 간 자동차, 문세광이 타고 간 자동차, 이 자동차가 택시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차적이 없는 자동차래요. 말하자면 공작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8월 14일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비를 완화하라는, 내일 국립극장의 경비를 완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수사관들이 경호관과 정보 관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데, 몸을 수색하지 마라. 권총 찾는 거 수색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1교포한테는 친절히 대하라. 아예 딱 문세광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딱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호실이 문세광의 식장 출입을 다시 또 보장하게 되는데, 문세광이 식이 시작하기 전에 비표도 없이, 이날 비표가 뭐냐면 리본을 달았대요. 비표도 없이 식장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제지하지를 않았어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백상규란 경호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비표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물론 상급 경호관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 왜 비표 없느냐 그래가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바깥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앉아 있는데 청와대 경호실에 있는 상관인 장계장이라는 경호관이 와가지고 제일동포라는 걸 확인하고는 다시 입장시켰대요. 그 다음에 서울 중부서 정보과장 증언에 의하면은 경호실 장계장이 와가지고 어느 장관을 만나러 온 사람이요. 그러면서 입장시켜주라. 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예 문세강한테는 경호실 중요 멤버가 따라붙은 거죠. 그죠? 위치를, 총을 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상규라는 사람은 이 사람 좀 고지식한 사람이 모양이에요. 고지식? 고지식은 말이에요. 원칙을 지킨 사람이 모양이에요. 노무현 같은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무리 봐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옆에 딱 문세강 옆에 딱 가 있었대요. 지키고. 그래서 근접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무전기를 가지고 그래 하는 게 제일경포한테 위압감을 될 테니까 뒤로 빠지라고 요구를 해요. 이 백상규의 증언입니다. 그 다음에 경호관들한테도 퇴장 명령을 내려요. 그 식장에서 바깥에 나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유경수 사살 공작이 이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요, 유경수는 문세강의 총에 맞지 않았다는 건 거의 99.99% 확실하다.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건우라는 서울시경 감식계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세강은 총 4발을 쏘았는데 총을 4발 쏘았는데 유경수가 피격당한 거는 이 4발을 다 쏘고 난 다음에 피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 문세강이 총에 안 맞았다는 겁니다. 여하튼 딴 사람의 손총에 맞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시경의 감식계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만 해도 경찰이 지금보다 나았던 모양이에요. 지금은요 이런 소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쏜 마지막 2발 중에 하나에 맞았다. 맞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냐? MBC에서 또 조사를 좀 했어요. 배명진이라는 그 숭실대학? 숭전대학인가? 있죠. 거기 소리 전문가 있죠. 이 양반한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소리를 분석하도록 했어요. 분석하려 했더니 이 양반 얘기가 이거는 문세강이 총에 맞은 게 아니고 문세강 총의 총소리하고 다른 총소리겠다. 그 총소리는 경호관이 쏜 총소리다. 그래 결론을 내렸어요. 조금 보면은 음량 스펙트럼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총성이 발견되었다 그래요. 곧 틀어보니까, 음향을 다시 틀어보니까. 첫 총격 후 6.9초 유교사가 피격되기 0.1초 전에 작은 총성이 울렸대요. 그 총성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총성이 들리고부터 0.1초 후부터 유교사가 쓰러지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여되기 시작. 그 0.1초 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탄환 속도가 250m 정도 된대요. 근데 0.1초면 한 25m 날아간 거다는 얘기예요.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문세강의 뒤쪽에서 경호원이 쏜 총탄에 유교사가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배 교수는 주장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 총 굉장히 잘 쏜 사람인 모양이에요. 아마 사격 선수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찾아내는 것도 몰라 가능할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유경수가 맞은 총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결정적인 물증이죠. 그 총알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면 답은 다 바로 나오죠. 그런데 사건 직후에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가 이 총알을, 유경수가 맞았던 총알을 수거했다 그래요. 이 총알이 머리에 박혀있지를 않고 튀어나갔대요. 관통해가지고 튀어나갔대요. 그리고는 이 총알을 박정규가 이틀 후에 중앙정보부에 넘겨요. 그런데 이 중앙정보부에서는 이 총알을 국가수에 넘기지 않아요. 이 총알이 어디인지는 지금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MBC 이 프로그램 나올 쯤인 32년 후에 탄환이 공개됐는데 유경수를 쏜 유경수가 맞은 그 총알은 없었어요. 자, 이제 일은 마무리됐죠. 나는 참 과연박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화면을 보고. 아내가 죽었잖아. 아내가 죽은데 20몇 년 같이 산 아내가 죽은데 한치도 흐트름 없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연설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아주 유유히 퇴장합니다. 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섬뜩했어요. 감정이 있는 사람일까? 이럴 때 몽땅 배신 300명을 그 300명 명단, 남노당 간부 300명 명단을 갖다 바치고 자기 혼자 살았죠. 그 대가로. 그 300명 중에 대다수는 자기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총살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오바랩돼요. 악마의 의연함이라고 할까? 악마의 초연함?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도와 수사도 그죠?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끝없이 벌어집니다. 8월 16일 조간에 조선일보에 문세강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 보도가 돼요. 개표도 하기 전에 득표수가 방송국에서 보도되는 거와 똑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걸 아직 조사도 안 하고 있죠. 수사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사본부에서 밝혔다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수사본부장은 수사 착수도 안 됐는데 뭘 알고 내가 그런 걸 얘기를 하냐고. 근데 사실은 중앙정보부 6국에서는 이미 문세광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다 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이걸 조선일보에 몽땅 건네주고 조선일보가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한 게 아니냐, 일면 톱으로 막 어떤 주먹만한 글씨로 보도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요, 국정원에서 종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들이 많이 보여요. 언론이 국정원 앞잡이 노릇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기에는 거의 조선일보는 이게 하는 짓이 이래요. 이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국정원 홍보기관 박정희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규천의 증언에 따르면요, 15일 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10시 23분인가 그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16일 오후 6시에 신지수 중앙정보부장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걸 좀 네가 조사해봐라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사하러 가보니까 신직수가 사건이 일어난 지 한 30시간 됐는데 문세광이 일체 진술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기춘이 문세광을 만나가지고 김기춘의 얘기입니다. 자칼의 날이라는 소설 얘기를 하자 문세광이 곧바로 모든 것을 순순히 자백했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런 정도 되면 그 수사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드리 맞은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수사 하루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6일 날 저녁 때부터 수사해가지고 17일 날 발표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다 준비되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는 이 중대한 일이, 최종 수사 결과는 8월 24일 날 사건 일어나고 9일 만에 합니다. 이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보다는 시나리오 발표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일본의 수사 결과는 이건 한국의 수사 결과하고는 완전 정반대예요.
일본에서도 수사를 했어요. 안 할 수가 없겠죠. 했는데 문세강한테 저격을 사주했다는 김호룡은요, 아예 소환도 안 해요. 일본 경찰에서 전화 한 통화도 없었대요. 그때 수사 담당했던 경찰도 그죠? 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조사를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호룡이 문세광한테 박정희 살해를 지시했다는 것은 그냥 완전 100% 날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일본 특별수사본부에서는요, 유경수 저격 사건과 조총련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는 북계의 지령에 따라서 조총련이 조종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박정희는 8월 30일은 일본하고 외교 달저도 가능하다 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세광이가 사람을 죽였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발행해준 여권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일본 국가 소유의 총을 가지고 쐈죠.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일본의 협력이 없이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래 안 보거든요. 공범이라고 보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되면서 다나카 총리가 진서를 가지고 다나카 총리의 진서를 가지고 시나가 사제 사절단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예 쫙 이렇게 사절을 합니다. 이때요, 한국 정부는 또 한술 더 떠요. 이번 사건에 조총련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좀 그 친서에 써넣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날조에 협력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협조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특별수사본부에서 무관하다고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납치 사건은 이제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덮여버리고 일본인을 이름을 가진 문세광의 유경수 저격 사건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목표를 달성했죠. 이러니까 문세광은 이제 용도가 끝났죠. 그래서 74년 12월 17일 날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이 났는데요. 이때 그 화면을 보면요, 너무나 해맑게 웃고 있어요, 문세광이. 그러니까 문세광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요, 그 며칠 전에 이 강창덕 선생을 만났더니 같이 있었대요, 거기. 같이 있었는데 운동하러 나가가지고 보고는 한국말을 하지는 못하는데
알아듣는 겨우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너 왜 사형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네가 했다고 그래 얘기하냐. 그랬더니 말은 잘 못하고 자기는 안 죽는다는 그런 해맑은 표정을 짓더래요. 그러니까 죽을 줄 전혀 몰랐는 거예요. 자기가 처형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한 거예요. 마지막 형장에 끌려가면서 알았어요. 23살 나이에. 그래서 판결이 나고 사흘 만에 끌고 와서 처형을 합니다. 이래 보면요. 근 1년에 걸친 유경수 사살 공작이 근 1년에 걸쳐서 실행됐다. 처음에는 유경수인지 몰랐죠, 그게. 여하튼 사살하는 여하튼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대상이 유경수인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당연히. 이 유경수 사살의 악의 축이 누구인지는 거의 다 나왔죠. 박정희,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하던 박정규,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으로도 충분히 얘기되겠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 공작의 악의 핵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악마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사람. 이 공작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악의 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정치적 목적은 200% 달성했죠. 그래서 유경수 처형으로 문세광 처형으로 유경수 사살 공작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월호에도 이런 악의 흐름이, 악의 핵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엉뚱한 데 너무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엉뚱한 데는 아니지만 여하튼 딴 곳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파헤쳐야 될 일보다는 뭔가 센세이션한 또는 좀 더 나가자면 섹스 스캔들에 우리가 좀 정신을 잃고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죠. 많은 부분 사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은 마치 문세광이 유경수를 저격했다는 그거는 그냥 시나리오죠.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사실로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세월호 문제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시나리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마의 시나리오에서는 그죠? 세월호의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유병헌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온갖 정말 별 발광을 다 떨었죠.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때
시나리오의 주역이 누구였는지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이 시나리오상의 주범이 아니라 진짜 주범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야 악의 핵을 도려낼 수 있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7시간은 악마의 마타도에 불과하다. 우리가 거기 물론 이 문제도 직무유기 뭐 때문에 직무유기했냐 하는 걸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거는 직무유기라는 건 이미 밝혀진 거죠.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진범을 찾아내는, 진짜 주범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악의 핵이 한 일,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 악의 핵은 그 악마는 상식을 짓밟는다 얘기를 했죠. 예? 악마는 양심으로부터 아주 의연하고 초연합니다. 왜?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 짚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세월호가 유일한 국정원 관련 배다는 겁니다. 국정원의 보고 의무가 보고하는 게 의무인 유일한 배다. 그러면은 이 악의 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해경이 정말 이상한 짓을 했죠. 선언은 전원 구조하고 승객은 방치했죠. 그 다음에 선장을 해경 간부 집에 데려가 가지고 재웠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짐작은 가죠. 그 다음에 문 앞에 있던 그 뭐예요? CCTV를 완전히 떼버렸죠.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그 사이 전부 공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작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리차드 번함 이 구조하겠다 그랬는데 이 최신 구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배라고 그래요. 구조를 거부했죠. 그 다음에 통영함이 출동하겠다고 2번이나 해군 참모총장이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막았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승객 구조를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막았다 이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악의 핵 X, 그냥 X를 해둡시다. X는 두 가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에 대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다. 국정원 보고되는 배거든요. 그럼 국정원 통제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해경에 대한 통제력은요, 국정원이 또 상당 부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지금 이 본햄이나 그 다음에 또 통영함이나 이런 거는 대통령 아니고서는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자기 멋대로 여하튼 하거나 대통령 짓을 노릇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죽어도 깨나도 이런 게 안 되겠죠. 그게 어떤 자리일까? 상상할 수 있는 자리는 딱 두 자리입니다. 그래서 X를 찾아내면은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부분의 문제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답이 나올 거다. 대선 부정, 간첩 조작,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로부터 한일 군사보호협정에 이르는 어떤 미국의 나라를 거의 넘겨다 주다시피 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의 칠푼이 조종자, 이 문제들이 거의 다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죠?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건 국가 권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안 나서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검찰도요, 이 문제를 풀려고 나서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대통령 수준에서 결심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래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정권은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될까? 그 중에 저는 첫 번째로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은 누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